저는 최진우입니다. 올해 45이고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아내,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무너져 버렸죠. 2024년 10월 23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6개월 전에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명예퇴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이었죠. 퇴직금은 벌써 바닥났고 아내 수진이는 파트타임으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처음엔 택배인 줄 알았죠. 문을 열었더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형사와 나이 든 형사, 둘 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젊은 형사가 302호에 사시는 분과 아는 사이냐고 물었어요. 302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2호는 우리 아버지가 사시는 곳이었거든요. 최영달, 제 아버지, 올해 78이신데 바로 제 머리 위, 한층 위에 혼자 사셨죠. 네, 저희 아버지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형사가 최근에 연락한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아버지와는 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2년 전부터는 거의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고 묻더군요. 1달, 아니 2달쯤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더 오래됐어요. 정확히는 3달 전이었죠. 그것도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려다가 그냥 지나치셨어요. 저도 그냥 지나쳤고요. 형사가 설명하더군요. 오늘 오전 304호 주민이 악취 신고를 했다고. 이미 일주일 전부터 민원이 들어왔었대요. 처음엔 쓰레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오늘 강제로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형사가 말했어요.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최소 2주는 지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형사가 제 팔을 잡아뒀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 한 잔 드시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2주, 최소 2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위에서, 제 머리 바로 위에서 2주 동안 돌아가신 채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래서 밥 먹고, 잠 자고, TV 보고, 아이들과 웃고 떠들었던 거죠. 형사는 심원 확인을 해야 한다며 함께 올라가자고 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수진이가 일찍 퇴근해서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제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그냥 형사들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302호 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문틀이 부서져 있었고 안에서는 정말 끔찍한 냄새가 났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감식반원들이 하얀 방호복을 입고 안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싱크대, 낡은 냉장고, 작은 식탁, 그리고 한쪽 구석에 이불이 깔린 작은 공간.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형사가 비닐 장갑을 끼고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어요. 형사가 저를 보며 말했죠. 여기 진우에게라고 적혀 있다고. 진우에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분명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형사가 메모를 읽어줬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가지고 있던 도장이 서랍에 있다. 혹시 필요하면 쓰거라. 그리고 통장도 거기 있으니 병원비 쓰거라.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사과와 걱정. 당신이 돌아가시면서도
저를 걱정하신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울음이라기보다는 비명에 가까웠어요. 형사들이 저를 부축해서 계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저를 쳐다봤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 동정 어린 눈빛, 비난하는 듯한 눈빛들. 제가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한층 위에 계시는데 몇 주 동안 인기척이 없는데 제가 확인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확인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와 아이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준이와 유나, 제 두 아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숙제를 하고 있었죠. 수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위층에서 2주 전에. 수진이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예준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예준이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고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수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바로 위층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수진이에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버지와 왜 사이가 나빠졌는지, 왜 연락을 끊고 살았는지. 2년 전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 혼자 사시기 힘들어 하셨죠. 당연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셨으니까요. 아버지가 제게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이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계시기보다는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신 거죠. 저는 거절했습니다. 우리 집도 좁다고, 아이들 방도 따로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까지 모시냐고 했어요. 사실 그건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저는 당시 회사에서 승진 탈락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집에 오면 짜증이 났고 아내와도 자주 싸웠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까지 모시고 살 여유가 없었어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버지는 실망하셨겠죠.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위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뒤로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내려오셨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나중엔 거의 오지 않으셨죠. 오셔도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 피곤하다고, 아이들 숙제 봐줘야 한다고. 사실은 귀찮았어요. 아버지가 오시면 이것저것 물어보시거든요. 회사는 어떠냐? 건강은 괜찮냐? 수진이는 잘 있냐? 그런 질문들이 저에겐 부담이었습니다. 실직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 힘들다고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피했어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문을 잠갔고, 초인종이 울려도 안 나갔습니다. 스파이홀로 확인하고 아버지시면 그냥 없는 척했죠. 한 번은 아버지가 문 앞에 봉투를 놓고 가신 적이 있어요. 안에 10만 원이 들어 있었고 메모지에는 예준이 유나 용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았어요. 아이들 학원비에 보탰죠.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요.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돈을 갖다 놓으셨어요. 10만 원씩, 때로는 5만 원씩. 연금 받으시면 아끼고 아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였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오히려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6개월 전 실직하고 나서였어요. 아버지 집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직접 말씀드렸죠. 당분간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30만 원을 꺼내 오셨습니다. 제가 받았죠.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게 제가 아버지를 직접 본 마지막이었어요. 3개월 전 7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그 후로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 이 모든 걸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바빴다고, 서먹했다고만 했죠.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한 사망 시점을 확인하려고 CCTV를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오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죠. 저는 지하철을 타고 해운대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는 작은 조사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CCTV 영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건물 1층 계단 입구에 CCTV가 있다고. 최근 한 달치 영상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건물 계단이 보였어요. 낡은 타일 바닥, 녹슨 난간, 어두운 조명, 익숙한 풍경이었죠. 날짜는 9월 15일,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누군가 나타났어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 노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계단 중간쯤 2층과 3층 사이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어요. 거의 매일 저녁 이 시간에 내려오셔서 계단에 앉아 계셨다고. 1시간, 때로는 2시간씩. 영상이 빨리 감기듯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가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래층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리고 저녁 9시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3층으로 올라가셨어요. 형사가 다른 날짜로 넘어갔습니다. 9월 20일. 똑같았어요. 아버지는 저녁 7시에 내려와서 계단에 앉으시고 9시쯤 올라가셨습니다. 9월 25일. 똑같았습니다. 9월 30일. 역시 똑같았어요. 형사가 영상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혹시 이유를 아시냐고. 왜 아버님이 매일 저녁 계단에 앉아 계셨는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계단에 앉아 계셨다는 것도, 매일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웃분들한테 물어봤다고. 다들 알고 있었대요. 최 씨 아버님이 저녁마다 계단에 앉아 계신다는 걸. 처음엔 다들 쉬시는 건가 했는데 너무 자주, 너무 오래 그러시니까 이상했대요. 한 이웃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거기 계시냐고.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바람 쐬러 나왔다고 하셨대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하지만 이웃들은 알았답니다. 진짜 이유를. 아버지는 아래층 201호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집을. 형사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10월 1일 저녁 7시 30분쯤이었어요. 아버지가 계단에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나 봅니다. 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화면에는 안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면 예준이와 유나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올 시간이었거든요.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서 아래를 바라보셨어요. 손주들 목소리를 들으려고, 얼굴이라도 보려고. 형사가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9월 18일이었어요. 아버지가 계단에 앉아 계시다가 뭔가를 손에 들고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그냥 손에 든 걸 문 앞에 놓으셨습니다. 흰 봉투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셨죠. 저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집에 와서 문 앞에 봉투가 있길래 집어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안에 5만 원이 들어 있었고 유나 생일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나 생일이 다음 주였거든요.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연락도 안 하고요. 심지어 유나한테도 할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말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산 것처럼 했죠. 형사가 계속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9월 22일, 9월 28일, 10월 3일. 아버지는 계속 봉투를 갖다 놓으셨어요. 때로는 과일 봉지를, 때로는 작은 상자를.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도 아버지는 계단에 앉아 계셨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까지 계셨다고. 결국 이웃이 나와서 들어가시라고 했대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TV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리고 아버지는 차가운 계단에 혼자 앉아서 빗물에 젖어가면서 저희 집 불빛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형사가 마지막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10월 5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촬영된 날이었어요. 저녁 7시에 아버지는 평소처럼 계단에 내려와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아버지의 움직임이 느렸고 자주 가슴을 만지셨습니다. 힘들어 보였어요. 1시간쯤 있다가 아버지가 일어나셨는데 휘청거리셨어요.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으셨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3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CCTV에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혹시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신 적 없냐고. 쿵 하는 소리나 뭔가 넘어지는 소리.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10월 5일 저녁. 그날 저는 뭘 했을까요? 아마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거나 SNS를 훑어보거나. 형사가 말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아버님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사망 추정 시각은 10월 5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집에서 쓰러지셨고 그대로 돌아가신 거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럽지는 않았을 거라고 형사가 덧붙였어요. 평소에 가슴 통증이 있으셨을 거라고. 아마 협심증이나 부정맥 같은 게 있으셨을 텐데 병원에는 안 가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안 가셨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기 싫어서,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형사가 통장 내역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는 매달 연금 60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중 30만 원은 제 계좌로 송금됐고요. 제가 달라고 했으니까요. 나머지 30만 원으로 아버지는 생활하셨습니다. 월세 15만 원 내고, 공과금 내고, 밥 사 먹고, 그렇게 빠듯하게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통장 내역을 보면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출금한 기록이 있었대요. 그게 우리 집 문 앞에 놓고 가신 봉투들이었을 겁니다. 손주들 용돈, 과일값, 생일 선물. 아버지는 당신 것을 더 줄이셨던 거예요. 저희한테 주시려고.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왜 그러셨을 것 같으냐고. 왜 매일 저녁 계단에 앉아 계셨을 것 같으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형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으셨을 거라고.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같은 건물에 사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가까이 있고 싶으셨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형사가 물티슈를 건네줬지만 저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었거든요.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확인할 게 있다고. 아버지 집에서 일기장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경찰서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평소엔 빠르게 올라가던 계단이었는데 그날은
한 계단 한 계단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2층과 3층 사이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그곳에 섰습니다. 거기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우리 집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문. 아버지는 여기서 매일 저 문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문이 열리기를, 제가 나오기를, 손주들이라도 보이기를 기다리시면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차가운 계단이었어요. 10월이라 밤 공기는 쌀쌀했죠. 아버지는 이런 곳에서 몇 시간씩 앉아 계셨던 겁니다. 추워도, 배고파도, 외로워도. 집에 들어왔을 때 수진이가 물었어요. 경찰서에서 뭐라고 했냐고. 저는 소파에 앉아서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CCTV 영상, 계단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 문 앞에 놓고 가신 봉투들, 통장 내역. 수진이는 울었어요. 제 아내는 원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당신한테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아프시면 말씀하시지. 저도 알고 싶었어요. 왜 아버지는 아프다고,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말씀 안 하셨을까? 왜 그렇게 혼자 참으셨을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듣지 않았던 거라는 걸. 2년 전 아버지가 같이 살자고 하셨을 때 그게 도움 요청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들다는, 외롭다는 신호였죠. 저는 거절했습니다. 1년 전쯤 아버지가 가끔 밤늦게 전화하셨어요. 별일 아닌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냐? TV 리모컨이 안 된다. 전구를 갈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것도 신호였어요. 이야기 상대가 필요하다는,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귀찮아했습니다. 날씨는 휴대폰으로 보시라고, 리모컨은 건전지 갈면 되고, 전구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3달 전에 제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주셨어요. 그때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군요.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결국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돈을 건네주시고 돌아서셨죠.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을 거예요. 하고 싶으셨던 말. 어쩌면 아빠가 좀 아프다였을 수도 있고, 가끔 얼굴이라도 보러 와라였을 수도 있고, 손주들이 보고 싶구나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을 보셨으니까요. 지친 얼굴, 짜증난 얼굴, 부담스러워하는 얼굴. 아버지는 그걸 보시고 입을 다무신 거예요. 다음날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집 정리를 해야 한다고 유품을 찾으러 오라고 했어요. 302호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시신은 옮겨진 후였습니다. 냄새는 여전했지만 창문을 열어놔서 좀 나았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 싱크대 옆에 작은 냉장고가 있었어요. 열어봤더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2개, 우유 한 팩, 냉동실에는 냉동 만두 한 봉지. 그게 전부였어요.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라면 몇 개, 참치캔 햇반. 아버지는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우셨던 겁니다. 제가 생활비 30만 원을 가져간 후로는 더 그러셨을 거예요. 식탁 위에는 아직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에게 라고 적힌 그 종이. 저는 그걸 집어들고 읽었어요. 도장 얘기, 통장 얘기, 그리고 마지막 문장.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신 걸까요? 돌아가셔서, 혼자 사셔서, 부담을 드려서. 아버지가 미안해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었는데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도장, 통장 2개, 그리고 수첩 하나, 작은 다이어리였습니다. 표지에는 2024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가득했어요. 매일매일 적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1월 1일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다. 진우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바쁜가 보다. 예준이, 유나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1월 15일, 오늘 진우가 계단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바빠 보였다. 얼굴이 안 좋아 보였다. 걱정이다. 2월 3일, 설날인데 진우네 집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 손님이 온 것 같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괜찮다. 이해한다. 2월 20일, 예준이 학교 가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많이 컸다. 잘 크고 있구나. 3월 5일, 계단에서 유나를 봤다.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빨리 가자고 해서 지나갔다. 많이 예뻐졌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3월 20일, 진우 생일이다. 케이크를 사서 문 앞에 놓고 왔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 나온다. 그냥 두고 왔다. 그날 기억났어요. 문 앞에 케이크가 있길래 수진이가 누가 잘못 놓고 간 건가 했었죠. 저는 그냥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오신 줄도 모르고. 4월 10일, 오늘 가슴이 아팠다. 병원에 가야 하나. 돈이 걱정이다. 진우한테 돈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5월 1일, 어린이날이다. 예준이 유나한테 줄 용돈을 준비했다. 10만 원씩. 아껴둔 돈이다. 5월 15일, 요즘 자주 가슴이 답답하다. 숨쉬기가 힘들 때가 있다. 약을 사 먹어야겠다. 6월 3일, 진우가 집에 왔다. 돈을 달라고 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한다. 걱정이다. 가진 돈을 다 줬다. 30만 원. 6월 20일, 통장을 정리했다. 이제 진우한테 매달 30만 원씩 보내야 한다. 나는 30만 원으로 살면 된다. 7월 1일, 월세를 냈다. 15만 원. 공과금 3만 원. 남은 돈 12만 원. 한 달을 이걸로 살아야 한다. 괜찮다. 할 수 있다. 7월 15일, 오늘 하루에 라면 한 개만 먹었다. 배가 고프다. 하지만 돈을 아껴야 한다. 진우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책장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저는 아버지한테서 돈을 빼앗아서 아버지를 굶게 만든 겁니다. 8월 3일, 요즘 진우네 집에서 자주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걱정이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8월 20일, 오늘 계단에 앉아 있었다. 진우가 퇴근하는 게 보였다.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였다. 9월 1일, 매일 저녁 계단에 나가기로 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진우네 집 소리가 들린다. 아이들 웃는 소리, 수진이 요리하는 소리. 그게 좋다. 9월 10일, 오늘 유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나 보다. 수진이가 축하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축하해주고 싶다. 내일 용돈을 갖다 놔야겠다. 9월 15일, 계단에 앉아 있는데 304호 아주머니가 왜 여기 계시냐고 물었다. 그냥 바람 쐬러 나왔다고 했다.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다. 9월 22일, 가슴이 많이 아프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다. 그래도 나가야 한다. 안 나가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으니까. 9월 28일, 약을 샀다. 5천 원. 비싸다. 하지만 사야 한다. 계단에 나가려면 건강해야 하니까. 10월 1일, 오늘 예준이 목소리를 들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밝았다. 듣기 좋았다. 10월 3일, 유나 생일이 다음 주다. 용돈을 준비했다. 5만 원. 더 주고 싶은데 이게 전부다. 10월 5일, 오늘 가슴이 너무 아프다. 숨쉬기가 힘들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돈이 없다. 조금만 참아보자.
내일 나아지겠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0월 5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저는 일기장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형사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옆에 있어 줬죠. 한참 후에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죄가 되냐고. 법적으로 아버지를 방치한 게 죄가 되냐고.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셨고 제가 학대하거나 방임한 건 아니니까 연락을 자주 안 한 게 죄는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됐을까요?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해서 제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저는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지만 저는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외면으로, 무관심으로, 차가움으로.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진짜 사이는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아들한테 버림받았다는 슬픔이었을 거예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핸드폰을 확인했다고 10월 5일 밤 마지막 순간에 전화를 거셨대요. 누구한테 전화하셨을 것 같으냐고 물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셨을 거라고.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통화 기록에 제 번호가 있었어요. 10월 5일 밤 10시 23분. 연결 안 됨. 10시 31분. 연결 안 됨. 10시 47분. 연결 안 됨. 10시 58분. 연결 안 됨. 4번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제 핸드폰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어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놓고요. 아버지는 위층에서 쓰러지시면서 숨이 막히시면서 심장이 멈춰가시면서 저한테 전화하셨던 겁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저는 한층 아래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팝콘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 부재 중 전화 확인하셨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인 안 했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모르는 번호는 안 받고 확인도 안 하거든요. 하지만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번호였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아버지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저장은 되어 있는데 전화는 안 받았던 겁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귀찮아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피한 걸까요? 아버지한테서 오는 전화는 항상 부담이었으니까, 도와달라는 이야기일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혼자 돌아가셨어요. 형사가 나가고 저는 혼자 302호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봤어요. 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액자가 있었어요. 저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5년 전쯤 찍은 거였어요. 어머니 장례식 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찍은 사진. 아버지, 어머니, 저, 수진이, 예준이, 유나. 아버지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주무셨던 겁니다. 매일 밤 서랍을 더 뒤져봤어요. 낡은 옷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 때 그려준 그림, 가족 그림이었어요. 아빠, 엄마, 나,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 아버지는 이걸 40년 넘게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림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글씨로. 진우가 8살 때 그려준 그림. 1991년 5월 5일. 어린이날. 저는 기억도 못하는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기억하셨던 겁니다. 40년이 넘도록.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이 별로 없었어요. 잠바 2벌, 바지 3벌, 셔츠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옷장 맨 안쪽에 비닐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봤더니 손주들 선물이었어요. 예준이 것으로 보이는 축구공, 누나 것으로 보이는 인형. 아직 포장도 안 뜯은 새 제품이었어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축구공 2만 원, 인형 1만 5천 원. 아버지는 이걸 사놓으셨던 겁니다. 언젠가 손주들 만날 날을 위해서.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죠. 저는 그 선물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수진이한테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수진이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일그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학원에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건 이미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아직 말 안 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고. 장례는 어떻게 치르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할 돈도 없었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됐거든요. 그때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대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말했어요. 이미 이웃들 증언이 나가기 시작했다고.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떴어요. 한층 차이의 비극, 78세 노인, 아들 집 위에서 고독사. 기사 내용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댓글은 보게 됐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들.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같은 건물에 살면서 18일을 모른다고?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다. 저런 인간이 아빠라니. 자식들 불쌍하다. 법으로 처벌 못하나? 너무하잖아.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댓글들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오후 집 앞에 기자들이 왔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인터뷰 좀 해달라고,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을 안 열었어요. 그냥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안 보냈어요. 기자들이 학교까지 갈까봐. 수진이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했대요. 언론에 알려진 상황이라 곤란하다고. 사실상 해고 통보였죠. 이웃들도 저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304호 아주머니는 대놓고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매일 계단에 앉아 계신 걸 봤으면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예준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렸대요. 예준이 아빠가 할아버지를 죽였다고. 예준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아빠가 정말 할아버지를 죽인 거냐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예준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고. 할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예준이가 물었습니다. 왜 잘못했냐고. 무슨 잘못을 했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관심을 안 준 게 잘못이라고. 사랑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유나도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왜 인사도 못하고 가셨냐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희를 많이 사랑하셨대. 항상 너희 생각을 하셨대. 그러자 유나가 물었어요. 그럼 왜 안 만나러 오셨냐고. 왜 같이 안 살았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막았다고, 제가 거절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 친구 몇 분, 먼 친척 몇 명, 그게 전부였어요. 이웃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도 오지 않았어요. 다들 저를 피했습니다.
영정 사진은 3년 전 찍은 걸 사용했어요. 어머니 장례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그때는 아직 건강하셨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제 와서 사과한들 아버지가 돌아오실까요? 장례식 내내 저는 아버지 일기장을 안고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도 진우를 못 봤다. 손주들이 학교 가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아프다. 약을 먹어야겠다. 진우야, 너무 보고 싶구나. 오늘은 계단에 오래 앉아 있었다. 너희 집 소리가 들리는 게 좋았다. 예준아, 유나야,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매 페이지마다 저를 향한 그리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 줄마다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일기장 어디에도 원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를 탓하는 글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우가 나를 버렸다. 아들이 나를 외면한다. 그런 문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글들이었어요. 진우가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것 같다. 이해한다. 진우가 힘들어 보인다. 내가 더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진우도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진우야, 내 잘못이 아니다. 아빠가 너무 기대한 거다. 아버지는 저를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 10월 5일 다음에 빈 페이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글이 있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쓰신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아빠는 너를 이해한다. 내 잘못이 아니다. 아빠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거다. 너는 좋은 아들이었다. 좋은 아빠다. 아빠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사랑한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무너졌습니다. 영정 앞에서 엎드려 울었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걱정하셨던 겁니다. 제가 죄책감 갖지 않기를, 자신을 용서하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 있었고 수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가 302호였어요. 아버지가 계시던 곳. 이제 그곳은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세요. 다시는 계단에 앉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문 앞에 봉투를 놓고 가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 잘못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이 됐어요. 날씨가 추워졌죠. 저는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면접을 봐도 떨어졌어요. 한 곳에서는 대놓고 말하더군요.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다고. 이런 사람은 뽑을 수 없다고. 수진이도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거절당했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죠. 예준이는 학교를 옮겼습니다. 왕따가 심해져서 더 이상 다닐 수 없었거든요. 새 학교로 갔지만 거기서도 금방 소문이 났어요. 유나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어요. 저희는 갈 곳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수진이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사 가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3층에 올라갔습니다. 302호, 문 앞에 섰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단에 앉아 계셨듯이 저도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10월 5일 밤, 아버지의 마지막 밤을. 아버지는 평소처럼 저녁 7시에 계단에 내려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몸이 안 좋으셨어요. 일기장에도 적으셨죠.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도 계단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집 소리를 들으려고. 그게 아버지의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앉아 계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평범한 저녁이었을 겁니다. 밥 먹고, TV 보고, 아이들 숙제시키고, 아버지는 그 소리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수저 부딪히는 소리, TV 소리, 아이들 웃는 소리, 그리고 행복하셨겠죠. 가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9시쯤 됐을 겁니다. 아버지는 일어나셨어요.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힘들었을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숨이 가빠서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가셨을 겁니다. 난간을 붙잡고 쉬어가면서 302호에 들어가셨어요. 문을 닫으시고 불을 켰습니다. 작은 원룸, 혼자 사는 방. 가슴이 더 아프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걸,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갈까요? 택시 탈 돈도 없고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어요. 아들한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죠. 부담 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참으셨을 겁니다. 누워서 약을 먹고 참으셨어요. 내일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10시쯤 됐을 거예요.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식은땀이 났겠죠. 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119에 아니면 아들한테. 아버지는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받았거든요. 영화를 보고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안 받았어요. 3번째, 4번째, 계속 안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들이 안 받는다는 걸 알았을 때,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걸 실망하셨을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면 이해하셨을까요? 진우가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버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셨어요. 숨이 점점 가빠졌겠죠.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들은 한층 아래에 있었지만 너무나 멀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찾아오지도 않는 아들.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를 원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일기장에 그렇게 쓰셨으니까요. 진우야, 아빠는 너를 이해한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를 이해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을 겁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됐을 때, 심장이 멈췄을 때, 혼자 작은 원룸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니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302호 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하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과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세요. 다시는 볼 수 없어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2층과 3층 사이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그곳을 지나면서 저는 멈춰섰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자리에 아래층을 내려다봤어요. 우리 집 문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이 자리에서 저 문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문이 열리기를, 제가 나오기를
손주들이라도 보이기를 바라시면서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그리워하셨을지. 추웠어요. 11월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추위 속에서도 매일 여기 앉아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추우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저는 울었습니다. 계단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사를 갔습니다. 더 싼 동네로, 더 작은 집으로.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내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좁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서로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가끔 물었어요. 후회하냐고. 네, 후회합니다. 매 순간 후회해요. 숨 쉴 때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일까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세요. 예준이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자퇴했어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거든요.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 받았으니까요. 유나는 악몽을 꿔요. 밤마다 깨서 울어요. 할아버지 꿈을 꾼대요. 할아버지가 혼자 울고 계시는 꿈. 저도 꿉니다. 거의 매일. 아버지가 계단에 앉아 계신 꿈. 저를 바라보시는 꿈. 말없이 쳐다보시기만 하는 꿈. 깨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어요. 그리고 울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어요. 인터넷에는 아직도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댓글도 계속 달려요. 저를 욕하는 댓글들. 저는 매일 그걸 읽어요. 자해하듯이. 맞는 말이니까요. 저는 최악의 아들입니다. 인간 말종이에요. 살 자격이 없는 인간.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없어지면 어떨까? 가족들이 더 편하지 않을까? 저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어요. 그건 너무 비겁한 거니까요. 제가 저지른 일인데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살아갑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 죄책감 속에서. 12월이 됐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거리에는 장식이 걸리고 캐럴이 울려요.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뭘 했을까요? 아마 가족끼리 케이크를 먹었을 거예요. 선물도 주고받고 웃고 떠들었겠죠. 아버지는 그날 뭘 하셨을까요? 혼자 302호에서 계셨겠죠. 아래층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작년 12월 25일 페이지. 크리스마스다. 진우네 집이 시끄럽다. 손님이 온 것 같다. 웃음소리가 들린다. 다행이다. 진우가 행복해 보인다. 나는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지 않으셨어요. 외로우셨을 거예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으셨을 텐데.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쓰셨어요. 나는 괜찮다고. 진우가 행복하면 됐다고. 저는 일기장을 안고 울었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304호에 사시던 아주머니한테서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봤어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진우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당신을 자랑스러워하셨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가 몇 번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버님은 항상 당신 얘기만 하셨어요.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아버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웃들한테도 저 자랑을 하셨던 거예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던 거죠. 그런 아버지를 저는 외면했습니다. 1월이 됐습니다. 2025년이 됐어요. 새해가 밝았지만 저희 집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새해 첫날, 저는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부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작은 산소였습니다.
어머니, 산소 옆에 아버지를 모셨어요. 50년을 함께 사신 부부니까 이제라도 함께 계시라고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진우 왔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차가운 바람만 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아버지를 사랑했어야 했는데, 관심을 가져드려야 했는데, 전화라도 자주 드려야 했는데, 같이 살자고 하실 때 거절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계단에 앉아 계실 때 내려가서 인사라도 드렸어야 했죠. 문 앞에 봉투 놓고 가실 때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마지막 밤 전화 받았어야 했습니다. 영화 따위 보지 말고 아버지 전화를 받았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아버지가 살아 계실 수도 있었어요. 119에 신고했을 거예요. 병원에 모시고 갔을 거고 치료받으셨을 거예요. 지금쯤 아버지는 살아 계셨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최악의 선택들을 했습니다. 매번.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차가운 산소. 돌아가신 아버지. 저는 산소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땅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찬바람이었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환청이었겠죠.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진우야, 괜찮다. 아빠는 너를 이해한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소만 조용히 서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일기장에 쓰셨듯이. 진우야, 아빠는 너를 이해한다. 아버지는 저를 용서하고 계셨던 거예요. 끝까지, 지금도. 하지만 저는 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산소를 내려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아버지가 살지 못한 만큼 제가 더 열심히 살겠다고. 예준이와 유나를 잘 키우겠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신 손주들을 제가 잘 돌보겠다고. 그리고 다른 노인분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독거노인 봉사를 하든 요양원 봉사를 하든 제가 아버지한테 못한 걸 다른 분들한테라도 하겠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찾았어요. 저장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저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당연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지된 번호니까요. 고객님이 전화하신 번호는 자동 응답 멘트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전화 받아주세요. 한 번만요.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받을 수 없어요. 그때 제가 받았어야 했는데 10월 5일 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거신 그 전화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2025년 3월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아직도 매일 울어요. 아버지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일기장은 항상 제 옆에 있습니다. 매일 읽어요. 한 장씩. 그리고 매일 다짐합니다. 오늘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자고.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아들답게 살자고. 아직은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족들도 여전히 힘들어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제 행복을 바라셨으니까요. 가끔 계단을 오를 때면 중간에 멈춰 섭니다. 그 자리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그리고 아래층을 내려다봐요. 이제는 다른 집이지만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가 거기 앉아서 뭘 느끼셨을지. 외로움, 그리움, 사랑, 그 모든 감정들. 그리고 저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오늘 당장. 지금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짧은 방문.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제발. 후회하며 사는 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아버지, 정말 사랑했어요. 말은 못했지만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302호의 침묵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 침묵은 평생 계속될 겁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침묵,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침묵, 영원한 침묵. 그게 제가 짊어져야 할 벌입니다. 평생.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누군가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가 얼마나 무심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화 한 통, 인사 한마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진우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 역시 많이 생각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소중한 사람을 외롭게 하지 않았나.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은 그분께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는 단순히 슬픈 이야기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 그 단순하지만 잊기 쉬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바랬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한 번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의 후회가 용서로 바뀌는 순간을 담아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